12월 연말 1월 초에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언제든지 한번 쿵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금리에 열악했던 쪽이 조금 올라오는, 그렇게 되니까 원자재, 신흥구, 중소형, 미국의 중소형, 뭐 러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원래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오늘 2023년 마지막 차정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소감? 저희 10만 금융 전사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산 운용을 잘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덕도 끼치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해외 자산 투자 잘해서 수출 여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는 의미였는데 그 전사가 호의 전사가 되셨던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 해 그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쉽거나 뭐 이런 점은 없으신가요? 엄청 아쉽죠. 엄청 아쉬운 게 사실 제가 뭐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 많이 뜸하시더라고요. 목표 달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됐고 한 2차 목표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저의 목표는 뭐냐면 21년도에 주가지수 3,000포인트 이상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계좌를 다 플러스를 내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 제 목표는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 다음에 얼만큼 더 갈 것이냐 이건데 지금 한 시장이 대략 한 15% 내외로 올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단 잘했죠. 상반기에는 앞자리가 이거보다 더 높았으니까. 근데 하반기 와서 오늘 시점으로 한 2% 정도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장 대비 조금밖에 잘한 게 없어요. 2배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가서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운용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운용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올해 못 갚은 한을 갚고 많은 분들이 21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익이 별로 안 나자 은행이자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올해 요즘에 은행이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기다리면 되는데 나는 명확하게 확신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유료로 돈을 맡겼으면 장이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되게 아쉽고요. 그러나 견뎌주신 분들에게는 이런 거구나. 한 방에 다 회복하는 거구나를 내년에는 꼭 보여드리고 싶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뭐 12월 달에 FOMC도 끝나고 해서 이제 뭐 골디락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하는데 항상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러면 뭔가 또 사달이 나더라고요. 내년에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 아니면 그거보다 한 5번 뭐 7번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진짜 금리가 내릴 때 이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건지 또 미국 경기가 진짜 소프트 랜딩 안정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잘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는 good is good, bad is bad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는 bad is good이었고 good is bad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나오면 경기 좋다 이런 뉴스 나오면 금리 또 올려? 이러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죠. 그리고 경기 나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금리 안 올리겠구나 시장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건 고정 사실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금리는 하락하는 건데 금리가 어떻게 경착륙할 건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bad is bad, good is good이 될 거예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게 발표가 된다. 이거는 연착륙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폭과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폭이 어디쯤일 것 같습니다. 연준은 3번 얘기했고 지금 시장은 7번 정도까지 금리를 연말 기준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 중간 어디쯤일 것 같고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지금 3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앞서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한 번 또는 한 번
정도 금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3월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 경기 지표들이 덜 나빠요. 2월까지도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잖아요. 근데 2월까지 경기 지표가 안 나빴는데 3월에 금리를 내린다? 이건 시장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월 연말 1월 초에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언제든지 한번 쿵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대신에 금리를 한번 내리는 순간부터는 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지속할 겁니다. 올리고 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번에 정말 정말 보도 못한 숫자로 금리를 올렸고요. 볼코 이후로 최초의 사건이었고, 대신에 꺾으면 꺾었다 올리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꺾으면 계속해서 내릴 거고,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꺾는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2월 1월 사이 그 상황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금리에 열악했던 쪽이 조금 올라오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대체 그 원자재, 신흥구, 중소형, 미국의 중소형, 뭐 러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경기가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 경기는 세계 경기하고 동행하는 동행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지 여부가 세계 경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정말 뭐 파운드리도 수주하고 HBM도 점점 더 잘 되고 삼성도 개발하고 하이닉스는 더 잘하고 그 뭐 D램은 이제 진짜 가격도 회복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경기는 수출 경기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수 경기는 좋아진다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격차나 갭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러면 아예 내수주는 내년에는 관심을 안 갖는 게 현명한 투자인가요? 네. 내수주는 계속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 직원들이 저녁에 모여서 회식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 하청업체들 직원들이 또 회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히 수출입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수출만 좋아진다고 그럼 내수는 완전히 안 되는 거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쟁이 너무 격화돼가지고 이제는 중국 업체까지, 그것도 중국에 그냥 그만한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 유통업체보다 사이즈가 더 큰 업체들이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쿠팡도 위협적이라고 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유통업체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해외 수출이 열려 있는 쪽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이냐 내년,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실제로 기술 개발 성공해서 뭔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뉴스가 좀 더 구체화될 것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쯤 되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 같은 경우에 뭐 5%대도 있었고 채권도 그렇고, 이제 그래 뭐 굳이 주식이냐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한 4%대로 이제 중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중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이 중금리 시대에는 어떤 식의 투자,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영역에 머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올해 10월 달만 해도 금리가 너무 좋았으니까 금리 상품이 이렇게 좋으면 주식이 될 턱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서 기준금리가 4%대 가면 실질금리는 한 3%대 될 테니, 그러면 야 이거 3%에 뭘 하지? 이런 고민 들면 당연히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조금씩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험자산을 조금 더 올려주는 분명히 요소가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내가 좋았던 시점을 너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항상 위험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20년에 그 화려했던 장을 언제쯤 오나 하고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2007년 지나서 막
빠질 때 2007년까지 그렇게 좋았던 장과 2000년에 그 뜨거웠던 장, 99년대 뜨거웠던 장 이런 게 또 오지 않을까? 네? 안 와요. 기다릴 때. 그리고 모두가 포기했던 20년에 한번 왔어요. 그런 장이. 그러니까 20년에 한번 왔으니까 또다시 그런 장이 온다? 그런 장은 안 올 것 같고요. 지금은 영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리하게 투자한다는 건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맞다. 그리고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게 나의 자산을 늘려줄지 여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뭐 마냥 모두가 우르르 우상향하면 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뭐 상관없이 그냥 다 수익이 나는데 네. 좀 선택적인 상황이 오면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장이죠. 내년도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실제로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았어요. 수익률이. 그리고 올해 좀 공격적이었고. 공격적인데 잘하는 사람이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성장으로 네. 가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주들도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을 하기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중국이 원래는 5%대 성장인데 내년은 한 4.3, 뭐 4% 초중반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수출이 잘 돼야 우리나라 성장률도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조금 이게 시장이 주식이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한국은 산업의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짜 자본의 시대가 왔을 수도 있어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에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사람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도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부터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겠다고 사람들이 돈이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산업 그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기초자산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 기초자산에 들어가야 될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뻥튀기를 만들어줬고 주주자본주의와 주주환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미국 증시다라고 보면 되겠고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총 자본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산업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던 자본 흐름이 금융시장에 조금 많이 오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성장률이 한국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반도체 영역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메모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측면에서 보면 왜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거냐는 또 중국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도 중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떨어지는 것도 중국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입니다. 그리고 철강이고요. 이런 쪽이 중국에서 일괄 공정 다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나니 한국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내외에서 중국의 그 제조물들의 그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중간재는 어마무시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체들도 계속해서 좋았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설비 과잉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장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옛날하고 다를 것 같거든요. 오죽 했으면 LG화학이 과거 주력 큰 공장 오늘 팔겠다고 내놨으니까 LG화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모든 산업이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산업의 고도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자본의 활성화된 흐름들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그런 기업들의 자본이 들어가고 그런 기업에서 스타 기업들이 나오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온라인 업체들이잖아요. 우리 빅세븐 전부 뭐 애플은 디바이스를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온라인 업체들이 물건을 상품을 파는 회사들은 아니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 그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애플을 제외하고는 남의 거를 둔갑시키는 개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좀 심한 얘기긴 하지만은 엑셀 들어와서 주판 튕기던 분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존 산업의 대체예요. 근데 뭐 아까 엑셀은 발전적 대체이긴 하지만 뭐 유통 같은 거는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커머스의 그냥 자리 이동이에요. 물론 지금 결국은 마진이 마진이 달라지면서 소비자의 효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이 이긴 건데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동한 거예요. 그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근데 만약 그건데 이 부분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버리니까
남의 것까지 빨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을 때 미국의 빅세븐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계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시기가 그런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랩 어카운트든 신탁을 맡겨놨더니 자기들끼리 자전거래 뭐를 해서 뭐 5천억대의 고객들 자산을 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가장 크게 해당되는 증권회사는 아니다. 이거는 미스매칭이고 합법적인 거고 불법적인 건 없었다. 뭐 충실한 작은 공급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네. 뭐가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 아유 그래 이거 그냥 규제하고 이렇게 막아놔야지 자율적으로 이제 해주면 속된 말로 남의 돈 들고 장난치기 딱 쉽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나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아는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인의 수익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고요. 끝없이 부채가 늘어나면 사회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면서 망해요. 은행들이 서로 믿지 못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꼬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자금이 동결됩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융인들의 어떤 그 수익에 대한 열망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 총액 관리 제도를 가지고 간다든가, 네. 뭐 GDP 대비 얼마 이상은 안 되도록 한다든가, 그다음 각 은행별로 그 뭐 BIS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DSAR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다 규제예요. 그거 풀어놓으면 끝도 없이 늘어나요. 우리 그 작년 올해 상황이 안 좋아졌던 부동산 그 전세 자금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보증보험의 전세 자금 보증이 꽤나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를 늘리는 시스템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5천억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는 채권 금리 상승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을 고객에게 1년짜리 내가 신탁이든 뭐든 채권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 1년짜리 안에짜리만 채권을 넣어야 되거든요. 1년짜리.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어떨까요? 수익이 안 나와요. 장기물이 금리가 높고 단기물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 금융권끼리 금리 경쟁이 붙어요. 금리 경쟁이 붙어서 그래? 금리 더 주고 싶어. 그럼 더 주면 어떻게 해? 장기채를 넣는 거예요. 5년짜리, 10년짜리를 넣는 거죠. 그럼 금리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게 이기는 법칙이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쪽에는 장기물을 사놓으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해당 조금 높게 부른 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높게 불러서 금리를 높게 불러서 팔았다고 해도 다 하고도 남아요. 근데 그게 하도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관행처럼.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장기물이 다 깨졌어요. 근데 이미 제시했어요. 그걸 줘야 되는 거죠. 줬어요. 그러면 손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 고객은 이 관행처럼 똑같이 팔아요. 그러면 이만큼 손실 난 게 똑같이 팔면 또 이만큼 또 그만큼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거예요. 지금 누적이 된 거고 결국은 미스매치를 한 거고. 근데 채권을 그렇게 증권회사에서 팔았으면 고객한테 1년짜리로 요 금리를 제시하고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이 실제로 떨어져서 이거 안 됐습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짜리 다 넣었는데 1년 만에 됐는데 채권값이 떨어졌어요. 뭐 그럴 가능성 없지만 캐리 받고 끝나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요청했던 1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를 넣었으니까 예를 5년짜리 10년짜리를 넣었으면 그건 금융기관에 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손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북에서 떠안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거 5년짜리 10년짜리 그냥 다 떠안고 끝까지 갖고 가서 이자 그냥 2%짜리 낮은 이자 그냥 끝까지 먹고 고객한테 그냥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저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단 우리나라 이제 금융이 좀 발전을 하려면 손실에 대한 인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럴 가능성 채권이라서 없겠지만 1년짜리 물을 다 넣는데 손해가 났어. 근데 만약에 이제 끝까지 만기가 아니고 손님 급하게 찾아. 만기에 찾아. 근데 그때 금리가 정말 미친 듯이 떨어졌어. 아니 미친 듯이 올랐어. 예. 2% 3% 그냥 단기간에 올라버린 거예요, 금리가. 찾는데 지금 찾으면 손실인데 찾으실 거예요? 난리 나죠. 난리 나지만 그럼 끝까지 만기로 가셔야죠. 저희가 제안 드린 거는 만기까지 가실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조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빼놓고는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 날 수 있다. 적금도 주어진 금리 안 주니까 손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원금은 찾을 수 있지만 원금이 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적금 예금 빼놓고는 다 있을 수 있다. 모든 금융 상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손해 나면 이제 내 잘못 아니고 증권사 잘 못 들었어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너 왜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계속 지금 이 끊임없는 쳇바퀴예요 이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자가 운용사들이 제대로 못 성장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 청취 다 하고 자필 서명 다 하고 뭐 다 했는데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는 너무 빨리 말을 했다. 못 들었다. 사인할 때랑 끝나고 나니까 다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발전이 없으니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왜 이런 상품을 복잡한 상품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결론으로 또 나고 이게 이런 상품을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어려운 금융 상품들을 만든 건 너희들이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성립이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채권이 이렇게 크게 터진 거는 채권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에서는 터질 줄 아는 데는 아예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국의 지금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쪽에 돈을 안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위험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들 잘 안 생기죠. 그런 거 잘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비쌉니다. 채권 투자가? 싸죠. 싼가? 아니 실제로 증권회사를 거래해보면 수수료가 개인한테 많이 떼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증권거래소가 무료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요즘 무료는 아니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실제로 해보면 주식 거래, 국내 주식 거래는 거의 뭐 수수료가 없으니까 보면 왜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떤 거래를 일으켜주는데 돈을 안 받고 해준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ETF만의 증가로 나온 거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금융회사들, 증권 자산운용사들이 한계에 봉착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증권회사들 기준으로는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ETF만 팔고 물론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거지만 각자 도생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스트레스 안 받고 따박따박 수수료만 받겠다. 이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을 지고 고객하고 뭐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내가 운용을 잘해가지고 잘 되면 같이 돌려받고 못 될 때 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구조 있잖아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자산운용사, 액티브 자산운용사의 전체 거래대금에서의 거래 비중이 0.9%라는 이 놀라운 수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인 주주들이 지금 많이 주장하는 게 개인 대주주 한도 높여라. 그래야 대주주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개인 대주주가 나가서 아무리 대주주한테 뭐라고 해도 콧방귀 안 껴요. 근데 기관 몇 군데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긴장합니다. 기관이 들어가서 긴장. 왜냐하면 힘 있는 세력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이 더 발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좀 중간에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하지만 더 약화되어 있는 개인 주주들이 권리를 찾기가 별로 더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참 최근에 많은 경제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요. 또 채널이 거의 이제 성장하는 경제 채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정체되어져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역시 중시각도기 TV는 요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요 조금씩 거의 뭐 낮은 포복입니다. 네. 위에 막 철조망이 있는지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조금씩 어느 날 보면 조금씩 올라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뭐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좀 올리기 위한 뭐 방안 뭐 네. 아니면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올해 이 정도 된 상황들은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관심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뭐 경제만 하지 그러느냐는데 사람이라는 게 경제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고 저의 관심도 경제만으로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에 그 부동산 대담 많이 하면서 그쪽에 뭐랄까 시야가 하나 더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를 볼 때, 경제를 볼 때, 이런 구조가 있었군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경제라는 게 사회 속에 있는 거니까 그 조금 더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해볼까요? 그 다 제 덕인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직함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뭐 그런 기회를 한번 그래 한번 내가 또 한 번의 변화나 아니면 활동의 영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이나 욕심 같은 건 있으십니까? 그 내년도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익률의 온전한 회복과 확대예요. 그러니까 21년도가 제 수익률의 고점이었어요. 올해 9월 달에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 무조건 그 돌파하고 연간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얹혀 놓는 거예요. 그게 올해 내년 2024년도에 최대 목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23년도에는 지점장으로서 뭐 최고의 영예인 그 전국 점포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 지점장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여를 했고 직원들도 같이 기여를 했고 전체 강북센터가 기여를 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룰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승진하시겠다.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좌 회복이 저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점장님 그만하고 제가 뭐 지점장으로서 대단한 일을 한 건 없지만 일단 내려놓고 자산운용하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우리 지적 범위를 넓히는 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신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방송이 한 말일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에는 제 신분에 아마도 변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좋은 쪽의 변화. 나한테 좋은 쪽을. 고객들한테. 나한테. 고객들한테 나쁘지 않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연말 연시에 여기 구독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에 몽골 은총의 숲 거기에 이제 저희를 투자를 했죠. 네. 말이 꼭 이렇게 나요. 기분인데 투자를 했다고 하네. 투자를 했고 나무 심는데. 네네. 덕분에 거기가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그 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 자금으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저희 각도의 숲의 이름을 단 숲을 한번 정식적으로 더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기부를 해주신 분들의 몇 분을 뽑아서 8월 달에 꼭 8월 달에 가야 된답니다. 제일 더울 때. 내년 8월. 예, 24년도 8월 달에 같이 그 뭐 3박 4일이는 이렇게 몽골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게르에서도 잠도 자고 네, 고기도 먹고. 예. 못 드시잖아요. 양고기 잘 잘 드시는구나. 다른 고기는 뭐 먹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양고기랑은 많이 다릅니다. 냄새 나나요? 예, 많이 다릅니다. 꽃이 없나? 램이 아닙니다. 거기는. 꽃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퐁당 빠진 양고기 뭐 이런 거. 예. 그럼 뭐 그냥 우유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걸 느꼈어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애정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고 잘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애정해 주시는 그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진해서 현장에서의 좋은 결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유튜버라고 말로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치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우월한 네. 결과치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잔디밭에 좀 덜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독자 20만 원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2024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이 웃는 한 해의 마무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